아침 우유 배달함에서 엽서 한 장이 튀어나왔는데요. 주소도 발신인도 없이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진짜 이름이 내 집 서랍에 있어. 엽서를 집어든 사람은 박영나였고 그 문장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엽서는 누가 봐도 장난 같았지만 잉크가 마르는 자국이 아직 선명했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시각 거실 스피커에서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자가 익명 사연을 읽고 있었고 사연의 주제는 평생 숨긴 이름 하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영란은 엽서를 손에 쥔 채 부엌으로 들어갔고 고성이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잠들었니? 그 친구 지환이는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니? 질문은 생활의 틈새마다 끼어들었고 영란은 대답 대신 엽서를 조용히 냉장고 자석에 붙여버렸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이 거기 박혔는데요. 누가 보낸 거야? 영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가요? 고성이는 평소처럼 박영나에게 자잘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누구와 메시지를 했는지, 오늘 마신 커피가 몇 잔인지 같은 사소한 단서들이었는데요. 사소한데 사소하지 않은 사랑에 포장된 점검표 같았다고요.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다가 어느 순간 숨을 고르듯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확인을 하세요? 박영나의 어조는 낮았는데요. 그 낮음 속에 지친 결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너를 위해서야라고 했고 박영나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라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박성재는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박진석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안의 균형은 늘 이런 방식으로 간신히 유지돼 왔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낯선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인테리어 의뢰 처리 중이라며 예의를 갖추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초대의 공손함 뒤에 다른 목적이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돌고 돌아 지은호의 유년기 이야기로 옮아가자 고성이의 눈빛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물건이 있어요? 이런 물음은 흔한 취중 토크처럼 보였지만 박영란은 직감했어요. 엄마가 찾는 건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의 틈새라는 걸요. 그 틈새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는 집요함이 오래전부터 생활 습관처럼 배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냥 손에 익어서요. 그 순간 고성이의 시선이 매달렸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정성은 과해졌습니다. 뜨거운 탕이 식을 때까지 그릇을 옮기고 수저를 바꾸고 김이 덜 나게 뚜껑을 살짝 열어두고 염려라는 이름으로 바삐 들썩였는데요. 박영란은 멈칫했어요. 낯선 보호 본능이 지은호에게로 곧장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고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어떤 불길한 예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균열은 집마다 다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박영란은 개인 공간을 잠그기 시작했고요. 알람과 일정표를 공유하던 습관을 끊었습니다. 메시지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필요 없어요 라고 단답했는데요. 단답 뒤에 침묵이 오히려 또렷한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한동안 물러서는 척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씨 지난번 도면 얘기 더 해봐요. 집에서요. 의뢰인과 디자이너의 관계를 빙자한 초대였는데요. 이번엔 박성재가 동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은호를 지켜보고 싶어서였다고요. 박성재에게 사랑은 멋지게 포장된 계획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계산했는데요. 계산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박성재의 양면이었고 그 양면이 누군가에겐 안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은호가 화장실을 찾다 복도를 헤매다 서가 앞에 멈췄는데요. 유리덮개 속 낡은 장신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루엣만으로도 알겠는 익숙한 형태였고 뒤집자 아주 작게 각인된 문구가 보였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지은호는 자신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각인은 달랐습니다. 내가 잊어도. 비슷한 모티프 다른 문장. 지은호는 숨을 고렸고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본 듯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오래된 기억이에요. 설명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낮은 목소리의 끝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의 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방을 정리하다가 사라진 자신의 스케치북을 찾았는데요.
페이지 모서리가 미묘하게 접힌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아니라는 듯 흔적은 말이 없었지만 박영란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집착은 늘 정밀했고 정밀하니까 무심한 흉내를 냈다고요. 분노는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는데요. 고요 속에서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 대신 바깥의 공기부터 마셔야겠다고요. 그때 이지환이 전화했습니다. 박영란의 전담 운전기사이자 경호를 겸하고 있는 사람, 동시에 이 지역의 동생이었는데요. 영라씨, 오늘은 제가 태우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는데요. 차문이 닫히자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 같은 번호가 계속 뒤를 밟았더라고요. 박영란은 깜짝 놀라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못해요. 근데 집 번호부에서 많이 본 패턴이라서요. 의심은 즉시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쉽게 확신하면 그 확신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이 집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지역은 카페 문 앞에서 3번을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혼을 주장했는데요. 주장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천천히 변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에 대해 말해야 할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하고 나면 예전처럼 담백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아들을 보며 특유의 고집스러운 침묵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책임 없는 선택은 결국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사이에서 중재했는데요. 애가 아직 말이 정리 안 됐는데 몰아붙이지 말아요라고 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둘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오래전 어느 바자회에서 본 비슷한 펜던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장인 각인 문구를 주문마다 다르게 새겼지. 맞아요. 문장 2개를 짝으로 만들었다고 했었죠. 이 짧은 대화가 나중에 실마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작은 폭발이 일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머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스케치북 봤죠?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부정의 속도가 살짝 느렸습니다. 박영란은 더 이상 논쟁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CCTV 보세요. 저는 더는 설명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장면을 박성재가 보았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차를 끌고 나가 박영란의 뒤를 따라붙었는데요. 보호인지 간섭인지 본인도 분간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이야기 좀 하죠. 지은호가 답하기도 전에 이 지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일정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로 수렴하는 순간 이야기는 한번 접힙니다. 이 접힘은 사람들의 본심을 밖으로 밀어올리는 압력처럼 작동했는데요. 누구는 고백을, 누구는 거래를, 누구는 거짓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지은호와 이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말이 느렸고 지은호는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은호씨, 그 의뢰 잠깐 쉬면 안 돼요? 첫 문장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적인 염려와 직업적 판단이 한 문장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유가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 씨가 당신한테 다른 감정을 투영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당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은호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결론을 말하지 않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도망치지 않고요. 바로 그 시간 박성재는 박진석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테리어 계약건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일정 속도 내서 마무리하고요. 수익과 효율의 언어 뒤에는 다른 의도가 살짝 붙어 있었는데요. 그 의도는 지은호와의 거리를 가까이 당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야망을 선호해 왔습니다. 다만 그 야망이 언젠가 가족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불길함을 모른 척하는 데 익숙했을 뿐이었고요. 며칠 뒤 조용한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김장수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오래된 사진을 보았는데요. 예전 바자회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수공예 펜던트 한 쌍 문장으로 주문 제작. 사진 속 장인은 분명히 말했더라고요. 하나인 내가 잊어도 다른 하나인 내가 돌아오면. 김장수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거 옥내 여사랑 같이 본 거였지.
둘은 그 길로 이상철 집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다정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씨 잠깐 들를래요? 이 단서가 어디로 이어질지 확신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함부로 확신하지 않는 태도가 모두에게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작은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 그리고 지은호. 펜던트 얘기가 조심스럽게 오갔는데요. 지은호는 듣기만 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세상에 단 2개뿐이 아니며 주문시 문구를 선택해 짝으로 의도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지만 유일하지도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어떤 오해와 욕망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단정은 미뤄야 한다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지은호는 안도의 숨을 반쯤 쉬고 반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엄마는 정순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은호의 말은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고 조옥래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장수는 따뜻한 차를 더 따랐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심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과 상의 끝에 휴대폰의 특정 번호 차단을 풀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그 번호로부터 도착했니, 집에 있니 같은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왔는데요. 문장 하나하나는 해롭지 않은 듯 보였지만 합쳐지면 감시의 문법이 됩니다. 박영란은 잠시 멈췄다가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엄마, 제 시간은 제 거예요. 그 뒤로 메시지는 줄었고 대신 집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침묵은 때로 폭력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요. 그 침묵 속에서 고성이는 혼잣말처럼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젊었던 시절, 선택하지 못한 선택들, 사라진 관계, 지워지지 않는 공포. 박영란을 잃으면 자신이 비어버릴 거라는 강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에게서 배운 건지, 누가 그 빈틈을 긁어대는지. 집착은 원인을 찾는 대신 대상을 바꿔가며 살아남는 습성처럼 움직였고요. 바로 그 무렵 박성재가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은호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은호 씨,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더 키워볼까요? 예산을 올리고 브랜드 협찬도 붙여요. 당신 이름을 전면에 걸고요. 지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요? 박성재는 웃었는데요. 웃음 속에 권력과 구애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요. 그 말의 의미를 다 해석하기 전에 박성재는 빠르게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신 고성의 여사 영향력은 제가 정리하죠. 제안은 달콤했는데요. 달콤한 건 늘 뒤가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알았습니다. 제 일은 제가 정리할게요. 거절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박성재의 미소가 아주 근소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전략을 생각해냈는데요. 전략을 세우는 속도가 감정이 흔들리는 속도보다 항상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첫 번째 큰 고비가 왔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고성이에게 익명의 봉투가 도착했는데요. 오래된 출생신고 등본 사본 한 장, 그리고 어디선가 찢겨나온 듯한 병원 접수증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날짜만 남아 있었는데요. 1999년 5월 고성이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의 장난인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문서가 증거인지 가짜인지 전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순간 이미 패닉의 입구로 들어선 셈이었는데요. 그는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이 박진석이 들어왔고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또 묻어두려는 거야? 박진석의 말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고성이는 그만 좀 해라고 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누구를 향한 부탁인지 모를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 밖의 연결점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김장수가 장인 이름을 찾아 문화센터에 연락해 본 결과 펜던트를 만든 공방이 아직 형태를 달리해 운영 중이라는 답을 받았다고요. 확인해 볼 기회가 생겼네요. 이상철은 즉시 시간을 냈고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동행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해두면 좋겠어요. 다들 마음이 덜 흔들리게요. 이 말에 조옥래가 웃었습니다. 흔들리다 못해 쏟아지기 직전이지. 농담 같지만 농담으로 끝나지 않는 어른의 농담이었는데요.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공방에서 돌아오는 길 간단한 사실들이 몇 개 정리됐습니다.
펜던트는 같은 해 같은 행사에서 5쌍 이상 주문됐고 문구 조합은 의외로 흔했다고요. 무엇보다 특정 개인의 소유를 암시하는 고유 넘버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되지만 증거는 되지 않는 물건이었는데요. 이 확인은 지은호에게 기대 이상으로 큰 숨통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그 자리란 정순이의 딸로, 지강호의 누이로, 스스로 선택한 일의 주인으로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철은 멀리서 지켜보는 이지혁을 흘깃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말할 건 말해라.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죠. 오늘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호와 이지혁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길게 준비한 말을 짧게 줄였는데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요. 내 방식으로 오래 부인했더라고요. 부인했다는 고백이 오히려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저도요. 다만 지금은 일과 가족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겠어요. 두 사람 사이엔 조급함 대신 합의가 생겼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요. 박성재에게는 이 합의가 곧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곧장 새로운 계획을 꺼냈는데요. 회사 내부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지은호에게 제안하면서 결정권 정권 보장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애써 우아하게 보이는 제안 속에서 소유의 기미가 슬쩍 비쳤고요. 이 와중에 집에서는 또 하나의 심리적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영나가 어머니의 눈앞에서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떨어져 있을게요. 고성이는 표정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박영나가 답했습니다. 아무데나요. 누구도 아닌 제 이름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요.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영나야, 흥분하지 말고. 박영나는 오빠를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내가 흥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내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잃으면 나는 텅 비는데. 박영나는 묻듯이 말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엄마 거예요. 제 자리는 아니고요. 말이 끝나자 정말로 집안 공기가 바뀌었는데요. 오래된 냄새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고 각자 다른 결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순간 사실은 시작에 가까운 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익명의 봉투가 이번엔 지은호에게 도착했습니다. 짧은 메모 한 줄. 문구가 짝이 되려면 누가 먼저 잊어야 할까? 그 아래에는 병원 접수증 조각에서 잘려나간 남은 반쪽의 스캔이 붙어 있었는데요. 숫자 한 자리 7. 날짜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1999년 5월 7일. 누가 장난을 치는지, 누가 무엇을 모르는 척하는지, 누가 누구를 오도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이 집의 과거를 현재로 밀어올릴 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 힘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메모를 접어넣고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도 돼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내 집이지. 언제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떠올릴 문장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에 기대지 말자. 사람의 말과 선택을 먼저 보자. 그 말은 이지혁과 약속처럼도 자신에게 한 다짐처럼도 들렸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창밖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계획은 많았고 카드도 많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게 전략일 때가 있으니까요. 반면 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집을 떠난 밤 집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는데요. 복도의 그림자, 식탁 위의 컵 자국, 유리 캐비닛 속 펜던트의 반짝임이 모두 질문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 짧은 질문은 고성이가 스스로에게 거의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당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대답이 도착하더라고요. 다음 회의문은 이렇게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펜던트의 공방 기록이 새로운 이름 하나를 끌고 오겠죠. 주문자고로 시작하는, 그러나 끝까지 읽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이름일 텐데요. 그 이름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지, 오해를 걷어낼지 아직은 모릅니다. 확실한 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곁에서 마음을 다잡고 박영란은 자신만의 공간을 꾸리려 하고 이지혁은 밀어놓은 말들을 하나씩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재는 다음 수를 고르고 있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지켜보면서도 개입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홍래와 김장수는 오래된 기억의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요. 그리고 고성희는 드디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나는 제대로 이름 붙여볼 생각이야. 그 이름 붙이기가 끝나는 날, 이 집의 공기와 사람들의 관계도 새로 이름 붙여질 텐데요. 아직은 반쪽짜리 문장만 손에 쥔 채로 모두가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